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도 이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선거제를 두고 장고를 거듭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현행 준연동제 유지를 선언했습니다. 병립형 회기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를 퍼부었는데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않습니다. 다른 임시정당을 만들어서 거기로 공천합니다. 그건 위성이죠. 임시로 만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상당 정도는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라는 점에서 다르지요. 그래서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연합 플랫폼, 소수 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이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필연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께서 자기들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가 없죠.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사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갔네요. 자,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앞서 들은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또 만들게 네. 돼서 좀 송구하다, 사과드린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제 국민의힘에게 이제 화살을 돌렸어요. 네. 네. 이게 선거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리, 승리를 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기분이나 본인의 어떤 눈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 과정을 상당히 폄훼하는 사실관계를 좀 왜곡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라기보단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준연동형제 그리고 그 부분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원점으로 다시 회귀해서 과거의 병립형,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인지 사실 그 고민을 하는 듯한 뉘앙스가 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멋지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그렇지만 여태까지 민주당이 했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회귀가 아닌 권역별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그러다가 지금 당내에서 선거가 6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권역별 병립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개특위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입장차가 또 확인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사정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전직 2명의 총리가 상당히 비토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취지로 상당히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그렇다면 원칙을 견지하자.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우리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세우되 사실 이번 총선 전에 위성정당 방지법 등이 마무리가 됐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다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내더라도 비례와 관련해선 제3지대에 길을 터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이 직전 21대 총선 때도 사실 그 명분, 준연동형제를 도입한 그 명분 자체가 다당제였잖아요. 다당제라는 그 명분을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거대 양당이 그 비례의석을 다 가져감으로써 이제 스스로 퇴색시킨 민주당이 그런 그 비판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제기돼 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발언,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위성정당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하고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말싸움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바둑 격언으로 보면요, 장고를 거듭했잖아요. 바둑 격언 중에 이제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이런 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악수를 뒀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는 거죠.
명분하고 실리 두 가지 변수로 네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제일 나쁜 게 둘 다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라리 실리를 손해 보더라도 명분을 얻은 게 두 번째고, 예. 그다음에 명분 없이 이익이라도 얻으면 세 번째고, 최악이 네 번째예요. 지금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째는 이제 명분은 설명이 필요 없죠. 본인 스스로 이제 네 번이나 조안해서 국민 앞에 사과했으니까 명분을 이런 거는 맞잖아요. 다당제 명분은 이미 죽었다. 예. 제도 개선, 그대로 이제 그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까 예. 명분을 이제 이런 거는 분명하죠. 차라리 이제 실리라도 얻으려면 그러면 이제 그 병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병립으로 가면 이게 민주당이 비례를 다 독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도장으로 딱 공천권도 휘두를 수 있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원희룡 장관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비례대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게 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준 위성정당 만들면 아마 이제 비례도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가져올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 도장이 지키는 게 아니죠. 공천권도 휘두르지 못하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실리가 있나요? 뭐 몇 석 정도 더 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병립보다는 실리가 적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실리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명분도 잃어버린 이런 이제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병립형 선거제 처음부터 이제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병립형 선거제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이 고수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그렇다면은 이 다당제로 가자는 취지 자체도 반대하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독일식 유럽의 다당제가 있죠. 그것도 이제 연동이 있는데, 예. 저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제 뿌리 깊은 양당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게 대통령 중심제 하에 더군다나 이게 북한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여러 당이 뭐 2, 3%면 3%면 넘으면 이게 당이 막 수십 개 생기는 게 좋아요? 그게 뭐 전국의 혼란과 이합집산 온갖 게 놓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양당제가 상당히 안정감도 있고요. 우리 현실에는 맞다. 대통령제하고 예. 다당제로 가면 이게 의원 내각제라든지 이런 데 또 여러 가지 제도가 종합적으로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이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이 민의를 더 잘 반영한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인데 그렇다는 거죠.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장 변호사님? 양당제의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국민의힘 어떤 이념 정당이라고 칭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이나 노선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민의를 과연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뭐 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당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노동, 여성, 뭐 환경,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목소리 대변해주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지, 그렇다면 그 길을 터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데는 저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양당제 체제에 대한 어떤 저는 수계 자체가 많이 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이게 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양당의 이해관계에 맞는 거는 과거의 병립형이가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학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어떤 상황 같은 걸 고민했을 때는 다당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필요성, 그리고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이란 건 사실 그 취지를 많이 퇴색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겠죠. 그 국민의힘도 이 논의 테이블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동했습니다. 당내 이 친문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회동이 있었는데 명문 정당을 표현하면서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회동을 하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대립 구도 외에도 그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선거제 관련해서도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화면이 좀 준비돼 있으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사실 공천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 네.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제 선거제 문제하고 맞습니다. 개파 갈등 문제였는데 네. 이 부분 개파 갈등에 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 박선준 대변인의 설명을 들었고요. 자, 먼저 선거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저 어제 그 회동이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정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좀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준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여러 차례 총의를 모으려고 했지만 굉장히 팽팽하게 부딪혔어요. 예. 그러면서 그럼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한번 가보자. 그 부분을 모색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건 사실 준연동형의 폐기나 다름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만 그 부분도 민주적 절차에는 저해가 된다라는 당내 의견이 있었고 예. 그럼 지도부가 결단을 할 사안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 공을 넘긴 부분이 있죠.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딱 그 순간에 만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느 선거구제가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예. 않았지만 상생 이야기를 하면서 제3의 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한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예, 이 맞습니다. 말인즉슨 준연동형제의 어떤 중심은 민주당이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과거로 회귀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로 인한 당내 분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정치적인 공간을 좀 터준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그 진보 진영 내에서 뭐 통합 비례 정당을 하자는 거는 이제 연동형 유지하는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고민한 지점은 그 진보 진영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과연 이제 그 준 위성 정당, 예. 통합형 위성 정당 이런 데 표현을 쓰는데요. 과연 이게 누가 주도하면서 순번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위성 정당 만들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당 중에 하나 이용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용해인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주도하는 뭐 당이 좀 추측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뭐 조국당이나 송영길 당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창당 중이니까 정의당도 안 될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용해인 의원은 이제 15번까지는 우리 민주진영이 범하고 민주당은 한 15번 이후에 들어라 이렇게 제안한 걸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민주당이 뭐 비례가 몇 석 얻을지는 모르지만 15번 뒤에 하라면 이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그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게 공천권 행사해가지고 비례해서 몇 석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데 상당히 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예. 실리도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진보 진영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절실한 상황이라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또 친문 진영이 단일 대우를 하는데 조금 뭐 협조를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든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하면 좀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예.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용해인 의원이나 이분들이 친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비례 1번부터 14번 가겠다는 분들은 친문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제 아마 이 만남은 실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만남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뭐 겉으로는 이게 막 웃고 이렇게 껴안고 되게 하지만 실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아마 논의됐을 거예요. 바로 이제 병립이냐 연동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종석, 고민정, 윤건영 이런 데 공천 문제 이런 게 연동이 의논했을 텐데 예.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다. 우리는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공천하기 때문에 챙겨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원론적으로 아마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의 만남에서 과연 이게 저는 갈등이 봉합됐을까? 오히려 이제 그 갈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아까 비례 1번, 15번까지는 친문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 친문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막 이제 좀 네.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제 어제 만남이 있었던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도 뭐 어느 정도
최소한 좀 얘기는 오가지 네. 않았겠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관측이 있었고 만남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정 인물들을 꼽으면서 이 인물들에 대한 공천을 전직 대통령이 뭐 언급을 한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언행을 뭐 평소에 보여주셨던 분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본인이 1월 달에 DJ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했던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주의 깃발 아래 민생 다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단일 대우로 통합 대우로 뭉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더 필요한 가치고 그런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친문, 친명 이러지만 사실 과거로부터 보면요. 한때는 D와에게 GT계라고 해서 각을 세우고 노선을 달리하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그런 스탠스로 정치를 하진 않습니다. 그때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강화시키는 어떤 방편으로 특정 정치인의 개파다라고 본인을 사실 세일즈하는 측면이 상당히 큰데 그게 당에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선별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당내 구축된 시스템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공정한 공천을 하고 거기에 어떤 개파 분열이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하자는 그런 정도의 공감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도 네. 좀 나한테 더 잘 되게끔 유리하게 해달라는 건 아니다. 좀 공정하게 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앞서 이 선거제 문제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일단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회견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천은 그렇다면은 공천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더 주도적으로 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문제도 같이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이제 교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시스템 공천 네. 위주로 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당의 공천은 당대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 내가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직격했던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게 잡음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천 논란을 한 비대위원장이 자초했던 측면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죠.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대표 입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무적인 판단이란 건 개인 판단과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고 총선에서 유권자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고 그런 공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사람이니까 뭔가 더 뭐 플러스로 준다, 공천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우 변호사님은 앞서 이제 공천 얘기도 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좀 고개를 끄덕이고 좀 실제로 친문 진영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그 공천은 뭐 대표가 마음대로 못 한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공천을 대표가 안 하면 뭐 AI가 합니까? 이 시스템에 따라 그 기계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요소에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관위원 위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성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얼마든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사실상 휘두를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공천 주라고는 못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임종석 실장을 이제 컷오프 시켜버리고 오히려 전략 공천으로 조상호 변호사나 또는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이런 거는 막아달라.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률을 뭐 공천 빼라 마라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근데 시스템에 따라 공천해라. 왜 사천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정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거고요.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 이번 공천은요. 결국은 이제 이거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합니다. 이제는 이게 그만큼 투명화됐어요. 옛날에는 뭐 대통령이 위에서 뒤에서 한다거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도장 찍는 사람이 공천합니다. 한동훈 도장이 찍혀야지 공천장이 나와요. 이재명 대표 도장이 찍혀야지 공천장이 유효한 겁니다. 저는 아마 이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은 독식할 거고 그래서 이게 임종석의 공천은 어렵다. 저는 임종석 전 실장에게 컷오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켜보죠.
민주당은 오늘부터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 20%인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하위 10% 이하는 경선 때 얻은 득표의 30%를 감산하기로 해서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님. 네. 검증이 단계에서부터 이 탈락한 예. 전병헌 그리고 유승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탈당을 네. 했거든요. 이제 하위 평가자의 이 앞으로 이제 발표가 되겠죠. 네. 언론에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한 사람들. 비명계가 어느 정도 여기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그 보도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하위 20% 평가자의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반명을 좀 분류하는 게 원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요. 일단 뭐 의원 발의를 했던 그 수나 이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정량 평가를 하고요.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한 의원들에게 서로를 평가하기에는 다면 평가 여러 수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런 방식의 평가, 현역 의원들의 평가를 상당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한 명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 누적되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항목이란 게 세밀하게 돼 있어서 이 상임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발언하는 거나 어떤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수치를 매기는 정도가 있어서요. 그게 단순히 막 작정을 하고 나쁜 점수를 준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게임에서 가장 고득점과 최하점을 덜듯이 그 중간에서 사실 평가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총선 기획단 차원에서 하위 평가자에 대한 이 컷오프, 사실상 컷오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감사한 규정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천을 받기는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좀 시스템 상에서 연장선상에서 그런 룰이 좀 조정이 됐을 뿐 여기에서 뭐 비명, 친명을 좀 가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그 공천은 더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컷오프 대상자들이 이제 곧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그 하위 20%를 AI가 평가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AI가 이게 기계적으로 평가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박 개수에 따라서 수박이 뭐 1개다. 그러면 이제 뭐 10% 감점. 수박 2개 20% 감점. 수박 3개 30%. 이런 식으로 이게 할 거다. 이걸 만약에 공정하게 뭐 의정활동 잘하고 하고 하면요. 이재명 대표부터 컷오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재판한다고 일주일에 3번씩 재판만 가고 상임위에 출석을 거의 안 했다. 이재명 대표 출석률을 한번 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하위권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의정활동 평가하면 이게 통과됩니까? 자기 개인 비리로 재판 일주일에 3번 가면서 국회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이 공천이 될까요? 근데 이재명 되잖아요.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시스템에 따라 법안 몇 개 발의하고 뭐 출석률이 좋고 이러면 이게 상위 갈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오히려 심사한다면 안민석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이나 또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나 우리처럼의 막말마야하고 여러 가지로 가짜뉴스에 연루된 이런 분들이 상위로 가는 거예요. 진짜 의정활동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아마 하위로 갈 겁니다.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항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고 합니다. 동시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뭐 당 기여라든지 이런 항목 평가도 이루어지고요. 13일부터는 면접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최종 컷오프 대상자도 확정을 하고 또 이제 공천자의 전체적인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별도로 전략공천 대상 지역도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자,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번에 총선 3연패 지역구라든가 현역이 좀 컷오프된 지역구 같이 이제 전략공천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기준은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최대한 50곳까지 이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지역들을 좀 전략공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전략공천은 이제 최대는 그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는 이제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 최소한으로. 예. 이 말은 이제 그 소위 그 텃밭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영남권이라든지 예. 강남 서초는 이제 그 강세 지역은 전략공천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예선이 본선이죠. 그렇다면 이게 예선에서 치열하게 민심을 얻어서 거기 1등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여러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런 강세 지역은 전략공천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을 하느냐? 예를 들어 이제 뭐 수도권에 상당히 그 흠진데, 예. 근데 기존의 뭐 위원장들이나 기존에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날 때, 지지율 차이가 이럴 때 이제 새로운 인물을 투입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해서 투입해야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수원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수정 교수나 박문규 장관 또는 이제 김현준 국세청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많이 패했던 지역이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기존보다 한 20% 이상 압도적으로 차이 난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그것도 이게 시스템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존 후보들과 압도적인 차이가 날 때 이럴 때는 이제 전략 공천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 이래 봅니다. 그 지금 민주당도 전략 네. 공천 그 앞두고 좀 그 당내에서 좀 뭐 맞습니다. 여론조사 이슈도 있고 예. 시끄럽잖아요. 그 여당의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최대로 50곳까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을 보수 정당으로는 처음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리 3선 이상을 뭐 내주거나 그런 경쟁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에서 경쟁력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는 건데 그건 사실 한동훈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예. 더더군다나 그 길을 50곳이나 열어놨다는 건 상당히 그 비중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 당내에서는 여러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공천 신청에서 눈에 띄는 게 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 다수가 수도권에서도 유리한 곳, 또 이제 영남권에 쏠렸다는 점입니다. 몇몇 지역구를 살펴보면요.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자 사선 의원인 박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 을에는 검사 출신인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하태경 의원이 자리를 비운 부산 해운대 갑은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공천 신청자 38명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은 13명, 이 중 9명이 이른바 양지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를 택한 것으로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그럼 여당이 열세인 지역에 지금 나오겠다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당에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 출신들이 뭐 양지로 좀 몰려다닌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 보도 볼 때마다 여당 패널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 38명 가운데 예. 비서관급은 이제 13명 중에 9명이니까 비서관급은 이제 양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행정관급은요, 또 흠지가 많아요.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 봐요. 오히려 이제 비서관 이상 많은 걸 누렸으면 인지도 높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흠지로 가야죠. 그다음에 오히려 행정관들은 젊고 이분들에게 인지도가 낮잖아요. 예. 이분들 중에 이제 좀 장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오히려 이제 그 텃밭으로 해야 되는데 좀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하급 행정관은 흠지로, 그다음에 이 고위직은 양지로.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근데 그 실제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 그렇게 제가 알기로 흠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명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주진우 비서관은요, 아마 이제 경선을 할 거로 저는 봐요. 물론 전략 공천은 가능한 지역이지만 예. 하태경 의원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이게 텃밭에서 전략 공천은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게 여러 명이 나와 있거든요. 예. 저는 한번 이게 경선을 하는 게 주진우 비서관한테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래 보이고, 그다음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요. 저는 박진원이 오히려 더 문제 있다 봐요. 이분이 사선이면 용퇴할, 지금 사선이고 장관까지 누린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오히려 강남 을이면 가장 텃밭인데 이분이 텃밭에서 오선하겠다? 이 자체가 이게 저는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이원모 비서관하고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많이 넣어서 경선을 해가지고 강남 을에 주는 게 이게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이 가장 좀 비판하면서 관심 있게 봤던 포인트이긴 하는데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실 인사들이 험지에 출마하고 있다는 진단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장차관을 지냈거나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영남 58개 현역원 지역구 중에 20개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TK 지역으로 좁히면 13개 지역구에 9개가 경합 지역으로 됐어요.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게 전국 단위를 선거를 치렀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내가 출마를 강행할 만큼 메리트가 아니라고 후보자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인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렇게 양지를 꽃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게 현역원 지역구가 가장 국민의힘의 꽃길, 양지라고 하는 곳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경합이 붙었을 때 또 어떤 파열음들을 낼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지적할게요.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로 갔다 해서 다 대통령의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미 같은 데도 2명이 내서도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 본인이 가는 걸 이렇게 말릴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모두 대통령이 다 낙하산 내려보낸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마포을 출마 선언을 했다가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함께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한 입장까지 밝혔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사퇴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공천에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여지를 줬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실까요? 좀 명확히 대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하면 동의한다. 빈롤백에 관한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 입장은 여전하죠. 저의 어떤 독단적인 사유라기보다는 민심에 근거해서 적어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심에 기반해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라면 문제 제기를 하고. 서정우 변호사님,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이렇게 불출마를 하게 되면 한동훈 그 위원장이 공천 주도권을 잡는데 좀 공간이 생길 거다 이런 그 분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관련 질문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동의한다고 답했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생각합니다. 실제 그 대통령실의 일반적 기류는요, 오히려 이제 그 비대위원을 사퇴해라. 그다음에 마포에 가서 정청래를 잡아라. 이게 일반적 기류였어요. 마포에 출마하고 대신에 이제 선수가 심판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을 사퇴해라는 게 일반적 기류였거든요. 근데 180도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했죠. 오히려 이제 비대위원직을 유지하고 사퇴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아마 이제 그 김경률 회사가 결단했다 봅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이 사천 논란이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불출마하니까 그걸 사천 논란을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으로서 계속 위원장께 힘을 실어준다. 이 말은 이제 공천권은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행사한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경률 최측근까지 공천 친했는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누가 오더라도 내가 받아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의도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공천의 주도권이 한동훈 위원장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는 김경률 회계사가 그런 결정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이게 잘못하면 이러면 이게 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 제2의 공천 파동이 올 수가 있어요. 실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원모 비서관, 주진우 비서관 이런 분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경률까지 업참 경률했는데 아니 이원모도 그럼 이게 업참 원모 왜 못하냐? 그런 명분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명분이. 따라서 이게 그렇다면 이게 또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이걸 이게 어떻게 슬기롭게 갈등을 풀어나가는가?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과 그리고 이 결단, 김경률 비대위원의 결단이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주도권에 힘을 실어줄 거다라는 이 서정우 변호사님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동의가 되고요. 다만 스텝은 좀 꼬인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시대정신까지 거론하면서 86 청산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 마포을이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있는 지역구죠. 그래서 사천 논란까지 자초하면서까지 김경률 비대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라고 했어요.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저를 혼낼지는 못하겠죠. 이건 출마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철회했죠. 이 8.6 청산과 관련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에서 본인 사람을 지금 공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실에 무릎 꿇은 거 아니냐, 순응한 거 아니냐, 언론이 오늘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해석이다. 정확하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완전히 완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비대위원, 이거는 최고위예요. 당 지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공고하게 밝혔거든요.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직을 놓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실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진영의 여기선 당과 정의 어떤 다툼, 갈등 양상이 다시 한번 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까지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장윤미, 서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